자, 억만장자 투자자가 한 명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딱 11개뿐일 정도로 한번 투자하면 아주 깊고 또 진하게 파고드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주식 중 하나를 팔고 있어요. 반면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요, 거의 모두가 그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최고수 체스 플레이어 두 명이 서로 전혀 다른 수를 두는 것 같아요. 아, 체스요? 네. 한 명은 조용히 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슬쩍 빼고 있는데 관중석에 있는 다른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이 바로 그 말을 움직여서 총공격할 때라고 소리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누구의 수가 맞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판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완전히 상반된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빌 에크먼은 정확히 뭘, 또 얼마나 판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월스트리트는 왜 이 회사, 바로 알파벳에 대해서 거의 맹목에 가까운 믿음을 보이는 걸까요? 숫자와 기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베팅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판부터 제대로 한번 읽어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빌 에크먼. 순자산이 92억 달러에 달하는 거물이고요. 네네. 그의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딱 11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신중한 걸 넘어서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분산 투자의 완전 정반대, 집중 투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끝판왕이요? 네, 수백 개 종목에 얕게 발 담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믿는 소수의 기업에 거의 모든 걸 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주식 하나를 사고 파는 건 보통 투자자가 하는 거랑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 의미가 다르군요. 그럼요. 모든 움직임이 나는 여기에 내 모든 명성과 자본을 건다. 혹은 이제는 뺄 때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바로 그 선언이 2025년 상분기에 나온 겁니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주식은 아예 사지도 않았어요. 네. 오히려 가지고 있던 4개 종목의 지분을 줄이는 굉장히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게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에크먼 같은 투자자의 머릿속은 항상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서 한 가지 이유만으로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이 바로 알파벳, 구글의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클래스 A 주식을 무려 51만 9천 주 넘게 팔았어요. 와우, 꽤 많은 양인데요. 이게 퍼싱 스퀘어가 가지고 있던 알파벳 주식의 거의 10%, 정확히는 9.7%에 달하는 양입니다. 바로 그 10%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다 판 건 아니네요. 만약에 전부 팔았다면 나는 알파벳의 미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아끼는 선발 투수를 9회까지 완투시키지 않고 한 7회쯤에 미리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왜 그랬을까요? 투수가 좀 지쳐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점수차가 충분히 벌어져서 무리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안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역시 이익 실현입니다. 에크먼이 2023년 1분기에 알파벳을 처음 샀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가 처음 진입했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수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챙겨두는 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에크먼처럼 몇 개 안 되는 종목에 큰 돈을 넣어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겠네요. 그럼요. 위험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인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앞으로 나빠질 거야, 이런 비관론보다는 이만큼 벌었으면 일단 챙겨두는 게 맞아 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탐욕이 아니라 규율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에크먼 같은 최상의 투자자는 여기서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이것만큼이나 여기서 이기는 투자를 어떻게 확실하게 마무리할까? 이걸 고민하거든요. 아, 마무리. 네, 게임에서 크게 이기고 있을 때 무리한 베팅을 피하는 포커 플레이어처럼요. 실제로 그가 여전히 알파벳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일부를 팔았지만 여전히 클래스 A와 클래스 C 주식을 합쳐서 1,100만 주 이상, 현재 가치로 따지면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요. 와, 4조 원이요? 네, 이건 여전히 알파벳의 미래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랄까, 배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짐을 살짝 덜어내고 항해를 계속하는 그런 선장에 가까운 모습이죠.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월스트리트의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배를 몇 척 더 사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해요. 하하, 맞아요. 한 명의 노련한 선장은 조심스럽게 항해하는데 항구에 있는 모든 해엄 분석가들은 지금 순풍이 부니까 돛을 활짝 펴고 전속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외치는 격이죠. S&P 글로벌에서 11월에 알파벳 담당 애널리스트 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 66명 중에 이 주식 팔아라 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거의 뭐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은 숫자인데요. 저도 그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0명이라는 숫자는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주식이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비관론자가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데 여긴 그냥 전멸입니다. 완전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거죠. 의견 분포를 뜯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강력 매수가 12명, 그냥 매수가 45명. 그러니까 66명 중에 57명이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압도적이네요. 보유 의견을 낸 9명을 빼면 사실상 모두가 매수 진영에 서 있는 셈이죠. 에크먼의 신중한 한 걸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57명의 똑똑한 분석가들은 대체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 빌 에크먼이 놓치고 있거나 혹은 에크먼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알파벳의 가치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첫 번째는 역시 가장 기본, 바로 실적입니다. 모든 평가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니까요. 아무리 미래가 장밋빛이라도 현재 돈을 못 벌면 소용없죠. 알파벳의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02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고 순이익은 350억 달러로 무려 33%나 급증했습니다. 33%요? 네, 이 정도 덩치를 가진 회사가 이런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건 비유하자면 코끼리가 치타처럼 달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코끼리를 달리게 하는 새로운 엔진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구글의 검색 제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잖아요. 맞아요, 엄청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AI를 검색에 아주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모습이에요. AI 개요 같은 생성형 AI 기능이 검색 결과 상단에 뜨면서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기술력 자체도 증명됐습니다. 구글의 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벌써 6억 5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잠깐만요. 제미나이 사용자 6억 5천만 명이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숫자인가요?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일 텐데 이게 과연 구글의 수익으로 직접 연결될 거라고 월스트리트가 확신하는 근거가 뭘까요? 단순한 사용자 숫자에 너무 열광하는 건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은 월스트리트가 베팅하고 있는 핵심이죠. 그들은 이걸 두 단계로 봅니다. 첫째, AI 기술이 구글의 기존 사업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 사업을요? 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더 강력해진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이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겁니다. AI가 클라우드 사업의 슈퍼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역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AI 자체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겁니다.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앞으로 AI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우미를 넘어서 당신을 위한 개인 비서나 쇼핑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개인 비서요? 네, 이번 주말에 부산 여행 가는데 KTX 예약하고 바다가 보이는 괜찮은 호텔 좀 찾아줘 라고 말하면 AI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클라우드 자원을 쓸 수밖에 없고 구글은 검색 광고 외에 새로운 수수료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숫자는 바로 이 미래를 위한 발판인 셈이죠. 검색과 클라우드라는 현재 두 기둥을 AI가 더 튼튼하게 만들고 동시에 AI 자체가 미래의 세 번째 기둥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월스트리트가 보는 건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만약 알파벳이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만 가진 회사였다면 지금만큼의 낙관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분석가들이 정말 열광하는 건 이 회사가 품고 있는 미래를 향한 복권들 때문입니다. 당첨되면 그야말로 대박인 장기 프로젝트들이죠. 그 복권 중 첫 번째가 바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웨이모군요. 오랫동안 돈만 쓰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그 비용이 자산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미국 5개 도시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상업적으로요. 네, 이건 더 이상 연구실의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 사업이 됐다는 뜻입니다. 곧 미국 11개 도시와 런던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알파벳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건 미미하겠지만 10년 뒤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면 웨이모의 가치는 지금의 구글 검색 사업에 버금갈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바로 그 잠재력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모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는 더 큰 복권도 있죠. 바로 구글 퀀텀 AI,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건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는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동안 풀어야 할 암호를 단 몇 초 만에 풀어버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기계입니다. 와, 몇 초 만에요? 네, 이게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 신소재 설계, 금융 모델링, 기후변화 예측 등 인류가 직면한 거의 모든 난제의 해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중 하나라는 거고요. 이미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를 2번이나 달성했고 10년 안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정리해보면 월스트리트가 알파벳을 볼 때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군요. 현금을 뽑아내는 거인, 그러니까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 사업이 있고요. 또 AI라는 로켓 엔진을 달고 빠르게 성장하는 청년, 바로 클라우드가 있죠. 그리고 10년, 20년 뒤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 웨이모나 퀀텀 AI 같은 것들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아,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이군요. 네, 바로 이 점이 빌 에크먼 한 명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가 그토록 낙관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빌 에크먼이라는 영리하고 신중한 억만장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기는 게임을 굳히기 위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알파벳 지분을 일부 줄이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월스트리트의 압도적인 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만한 덩치에도 치타처럼 성장하는 현재의 실적, 또 AI의 힘, 그리고 웨이모와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의 복권들을 보면서 이 배는 계속 순항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죠. 결국 이건 두 가지 전혀 다른 게임을 하는 선수들을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크먼은 이미 점수판에 큰 점수를 올려놨으니 이제 경기 막판에 위험한 플레이를 피하면서 승리를 지키려는 거고, 월스트리트는 아직 경기가 한참 남았고 앞으로 더 큰 점수를 낼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당신이 투자자라면 지금이 9회 말인지 아니면 이제 3회 초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에크먼의 행동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금리 같은 시장 전체의 변수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일 수 있고, 월스트리트는 그런 외부 변수보다는 알파벳이라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 잠재력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길이와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알파벳 주식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빌 에크맨의 매도와 월스트리트의 매수라는 이 극단적인 신호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보유 의견을 낸 9명의 분석가들입니다. 그들은 에크먼처럼 팔지도 않고 다른 57명의 동료들처럼 공격적으로 사라고 외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잠재적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보고 있기에 그 애매한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의 조용한 신중함 속에 가장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이 숨어 있을